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 그리스 불가리아학과에서 그리스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교원에서 특별한 문화 특강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과 이렇게 1시간 동안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문화 특강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에게 좀 재미있게 그리스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언어를 배워가면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일이 그 나라 사람과 소통을 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지를 어 알아가는 일이 가장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두 나라의 성향이나 사람들의 문화 같은 것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닮은 듯 다른 한국과 그리스, 어떻게 보면 다른 듯 닮은 한국과 그리스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두 문화의 좀 흥미로운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한번 탐험해 봄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어를 배우면서 또는 그리스에 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인들이 봤을 때 한국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닮은 듯 다른 한국과 그리스이고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좀 인트로를 하나 준비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느끼실 만한 MBTI를 한번 준비를 해 봤어요. 제가 여기 써 놓은 뭐 한국인은 ESFJ, 그리스인은 ESFP 이렇게 해 두었는데요. 이게 실제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성향을 공통적으로 뽑아냈을 때 이제 그러한 성향의 차이를 보인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과 그리스인의 MBTI 차이는 J와 P 이렇게 좀 드러나고 있죠. J와 P의 그림에서 보면 J는 그래도 정돈되어 있는 그림이 보이고 P는 약간 어지러워져 있지만 나름 그 안에서도 규칙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입니다. 두 나라의 MBTI 성향을 비교하면 그리스인은 INTP 또는 ENFP 유형이 좀 많다고들 하고요. 한국인은 ISFJ, INFJ 성향이 좀 두드러진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드러나는 점은 그리스인은 P 성향이 좀 강하고 한국인은 J 성향이 조금 전반적으로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물론 외향적인 경향, E의 성향도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개인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 또는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또 중시하기 때문에 INTP가 조금 더 뭐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말도 있고 또 여기서 나온 것처럼 ESFP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통계를 해 보면 직관을 뜻하는 N이 S, 관찰을 뜻하는 S보다 훨씬 높고 또는 감정과 사고의 경계에서는 조금 더 감정인 F에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또 자유로운 분위기, 또 낙천적인 사고방식, 또 창의적인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이 그리스인의 특징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뭐 그거를 ENFP로 한번 어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성향이 있지만 P가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난다 이런 것 이야기가 있고 한국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잘 알겠죠? 우리는 공동체를 좀 중시하고 질서 있는 것, 규율, 배려, 전통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MBTI를 보면 헌신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다라고 하는 ISFJ 또는 공감 능력과 내면 탐구를 중시한다는 INFJ가 좀 많이 나타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섬세하고 내향적인 유형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성향을 보면 계획적인 성향이 좀 강하고 질서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을 여기서 좀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스인의 성향은 유연하면서도 즉흥적이고 환대를 중시하는 어떤 문화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를 한국인은 독립성, 창의성, 직관, 유연성. 이게 바뀌었네요. 한국인이 공동체 배려, 내향, 질서 중시고 그리스인이 독립성, 창의성, 직관, 유연성입니다. 제가 확인을 하면서 바뀌어 있는 걸 몰랐네요. 그래서 아래 줄 부분은
해석 부분은 그리스인과 한국인이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리스인들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성격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다가올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의 경험으로는 굉장히 환영을 해 주고 그리스어를 한두 마디만 해도 굉장히 놀라면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고 그리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나라를 몇 개의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내용은 총 6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가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두 나라의 문화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철학과 세계관, 그러니까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진 것이 한국과 그리스 간의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 관계나 공동체 생활, 그리고 환대의 어떤 문화, 그래서 관계 중심 문화의 어떤 표현 방식들을 그리스와 한국이 가지고 있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빼놓을 수 없겠죠. 한국인들이 이제 여행을 가면 음식에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음식을 즐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실제로 그리스도 음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음식 문화에서는 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술과 대중문화 부분에서 뭐 전통적인 부분들과 현대의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방식, 그래서 대화와 표현을 하는 방법에서 문화적인 코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예를 통해서 좀 비교해 보면서 한국을 이해하고 동시에 그리스를 같이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역사와 전통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우리가 그리스를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나라, 뭐 서양 역사를 치면 이제 그리스의 역사부터 많이 다루기도 하고 한국도 긴 역사를 가진 나라이죠.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고대부터 아테네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 토론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당시 이제 시민들은 민회라는 에클레시아에 모여서 전쟁과 평화, 법률 제정 같은 이제 국가의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서로 표결을 했죠. 오늘 우리가 국회에서 토론을 하고 투표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전통에서 발전한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스인들은 지금도 예전 그 고대 아고라에서 철학과 정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토론을 좋아하기 때문에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시켜 놓고도 굉장히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저는 그리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이 어떤 주제를 내어 놓더라도 다들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도 굉장히 이제 심각하거나 뭐 정치적인 이런 이야기들도 서슴지 않고 서로의 그런 의견을 잘 얘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화 반면에 한국은 어떤 분위기였죠? 한국은 조선 시대에는 성리학을 국가의 운영 근본 이념으로 삼았고 예절 그다음에 효, 위계 질서, 도덕 같은 거를 기초적으로 계속 기본적으로 사회 인식에 깔고 왔던 국가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예전에 봤던 이제 과거 시험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이래 유교의 경전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플러스 도덕적인 어떤 자질까지 평가하는 제도이기도 했죠. 그런 것을 보면 단지 또 드러나는 점수만 본 것이 아니라 이런 근본 이념 자체를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분위기인가요? 어 요즘 뭐 젊은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라는 문화가 쪼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이상하게 대치되는 감정 그리고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나의 의견을 얘기할 뿐인데 결국은 서로를 비난하게 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서 다들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그리고 뭐 회식 자리나 뭐 그런 식사 자리에서도
자기의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분위기를 보아가면서 그 분위기를 깨기를 싫어하는 그런 성향을 좀 보이죠. 그리고 막 웃다가도 이제 위계 질서가 있으니까 '윗사람이 좀 불편해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대화의 흐름을 바꾸고 주제를 바꾸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한국인들의 대화 모습에서 좀 두드러지게 그리스인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학교에 가 봐도 대학생들이 질문을 하거나 어떤 뭐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반면 한국 학생들은 어떨까요? 질문을 하는 것을 하고 싶더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수업이 끝나고 나중에 와서 개인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선뜻 이렇게 손을 들고 나서지 못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이제 이게 아무래도 뭐 위계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좀 '그리스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리스인은 자기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토론을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자기의 의견이 확실해요. 한국어는 어떤 본인의 의향을 어떻게 주로 표현하죠? 여러분은 친구들이 우리 뭐 먹으러 갈까?"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저는 항상 그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거나 괜찮아." 가장 무서운 대답이죠. 정해 주면 좋은데 사실 아무거나 괜찮진 않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지만 다른 사람이 혹시 싫어할까 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열린 결말을 주는 그런 문화들이 한국어에는 좀 많이 남아 있죠. 그리고 뭐 기분이나 아니면 어떤 상태를 얘기할 때도 한국어에 있는 그리스어에는 없는 표현 "그냥"이라는 표현이 있죠. 어떤 이유를 이야기할 때 한국인들은 정확한 이유를 말하기보다 "그냥"이라는 표현으로 그냥 넘어가는 저도 지금 그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넘어가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한국인과 그리스인이 처음 만난다면 한국인한테는 그리스인이 조금 본인의 의견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한국인은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처럼 좀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는 굉장히 대화가 끊이지 않고 다양한 주제를 항상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만약에 직장 동료와 만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좀 차분한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친구들끼리도 물론 수다는 떨지만 이렇게 뭐 정치 이야기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저는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두 나라의 역사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지만 그리스랑 한국을 비교해 보면 조금 이런 다른 성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보면 그리스랑 한국이 굉장히 비슷하게 겪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25를 겪은 것처럼 동족상잔의 전쟁도 있었고 또 그리스가 우리를 6.25 때 참전해서 도와주기도 했었고 그런 과정들이 있고 독재 정권 같은 것에 대항하여 싸운 그런 전적도 있고 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을 그리스인들도 좀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한국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해 봤고요. 철학과 세계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언어는 나의 생각을 어떻게 보면 보는 창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나의 논리는 그 본인의 모국어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언어를 배워서 다른 생각의 방식을 배울수록 나의 세계가 조금씩 넓어지는 이제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철학이나 세계관의 영역에서 그리스랑 한국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뭐 이성, 인간 중심의 사고로 왜라는 것이 항상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리스인들은 여전히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다.' 왜 그런지가 항상 궁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질문도 많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 유명한 모두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계속 해왔던 것처럼 합리적인 어떤 탐구 정신을 특징적으로 보여주었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유교, 그다음에 뭐 불교, 또 샤머니즘, 그리고 현대에 있는 뭐 기독교 같은 모든 종교가 혼합된 약간 독특한 세계관이 현재에는 좀 있는 것 같고 아까 우리가
뭐 얘기했듯이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가 공동체에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에 조금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뭐 이 두 철학이 다르다고 해서 뭐 '대화를 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리스 철학은 이성과 탐구를 중시했다면 한국은 이제 유교적 세계관을 좀 가지고 있어서 예절이 좀 중요했고,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져서 묻는 전통이 있고 한국인들은 관계 속에서 조화를 추구해 나가는 생활 철학을 발전시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싸우나 싶을 정도로 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웬만하면 나의 의견이 많이 드러나기보다는 '갈등을 줄여보자.'라는 이제 조화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세계관을 좀 가지고 있죠. 아까 왜 그리스에서 카페에 가면은 친구들끼리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 비판에 대한 목소리는 정말 어디 가나 항상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는 왜 이런 정책을 하지? 우리 교육 제도는 왜 이런 게 문제이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게 그리스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비판적인 기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논쟁도 많이 하고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 이제 이거를 뭐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너 이건 틀렸어."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돌려서 얘기를 하죠. 어떤 말을 할 때도 예를 들어 뭐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하는 완곡한 표현이 조금 더 익숙하죠. 한국 말로는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예의 없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문화에는 좀 들어가 있고,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문화적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직장을 가더라도 그리스에서는 뭐 회의에서 좀 자유로운 발언 분위기라면 한국 같은 경우는 준비된 사람이 발표를 하죠. 그리고 약간 상사의 눈치를 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점은 이제 아까 갈등 처리를 쪼끔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는 직접적으로 불만을 바로 제기해요, 문제가 생기면. 제가 학생들한테도 자주 얘기해 주는 일화인데, 제가 그리스에서 공부를 할 때 어 대학원 그리스인 친구 차를 얻어 타고 학교를 갈 일이 있었어요. 가는데 뒷차가 뭔가 잘못을 해 가지고 사고가 날 뻔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쪼끔 '큰일 날 뻔했네.' 했는데 상대방 운전자는 할아버지여서 저는 '아 그래도 할아버지신데 안 다쳤으면 됐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창문을 열더니 옆에 서 있는 그 할아버지 차에 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냐. 왜 네가 잘못하지 않았냐." 근데 저는 이제 생각나는 분위기가, 한국은 어때요? 만약에 차 사고에서 갈등 생기면 화내다가 내리잖아요. 내려서 서로 정말 몸싸움까지 가는, 거기서는 굉장히 무서운 불같은 성격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아 저분은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저는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화를 내다가 친구는 인제 화를 낸다기보다는 뭘 잘못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다가 신호등이 바뀌니까 친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할 말을 다 하고 문을 닫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갔어요. 뭐 상대방 분도 또 따라온다거나 더 화를 내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해서 "너네들은 내려서 안 싸우니?" 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본인들은 그렇진 않대요. 다만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이 감정에서 느끼는 그 지적 사항을 다 얘기를 하고 나의 감정은 이제 해소가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떠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뭐 다른 데서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이런 운전 같은 경우는 좀 내려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좀 어 경향이 좀 있어서 이럴 때는 또 다른 부분들이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그 언어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한국말은 어떤 언어인가요? 끝까지 들어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있는 언어라면, 그리스어는 맨 앞에 가장 중요한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을 뒤에서 바꾸기는 힘들어요, 논리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만 들어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대략 판단이 섭니다. 그렇다 보니까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 한국이랑 그리스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한국은
정확하게 순서를 정해서 마이크를 말할 사람만 켜 주잖아요, 시간을 재서. 근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동시에 여러 명이 얘기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이야기 포인트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언어적 차이로 인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 언어의 차이에서도 사고방식의 차이가 많이 드러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봤었습니다. 네. 다음은 가족, 공동체, 환대. 이 부분에서는 한국인과 그리스인이 닮은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예절이나 효 이런 정신도 있지만 우리가 왜 초코파이에 나오는 정이라는 그 글씨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그리스의 이 필록세니아라고 부르는 문화와 조금 맞닿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문화 모두 굉장히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이고 공동체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스의 환대는 ქს에니아에서 시작해서 필록세니아로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ქს에니아, 필록세니아 처음 들어보시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스의 어떤 환대 문화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고대에는 ქს에니아라는 관념으로 체계화되어 있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손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방문자, 외부인과 주인 사이에 상호 의무의 약속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나그네는 주인이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내 친구도 아니고 나는 태어나서 이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주인의 의무. 이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기 전에, 이름을 묻기 전에 물, 목욕, 식사, 잠자리를 제공하고 떠날 때 선물까지 쥐어서 보내라. 이런 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그러면 손님도 어떤 의무가 있느냐? 손님은 주인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폐를 좀 덜 끼쳐야겠죠. 여기 가서 우리가 본인이 여기서 묵으면서 뭐 어떤 도움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훗날 나에게도 기회가 온다면 그 사람을 다시 내가 맞이해 준다. 이런 상호보답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이러한 관계들을 지켜보고 있는 신이 제우스 크세니오스라는 나그네 수호자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환대를 거부하거나 손님을 챙기지 않고 모욕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신에게 적대시해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해서 신의 벌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게 고대에는 사실 지금처럼 우리가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을 만날 일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외부인이 왔을 때 최대한 잘 대접해서 이제 보내는 그런 문화들이 고대부터 있었고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필록세니아라는 말로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서 필로라는 말은 영어 단어에도 지금도 존재하는데 그리스어의 사랑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어원이에요. 그다음에 크세니아는 아까 얘기했던 그 크세니아에서 그대로 와서 크세니아는 외국인 또는 낯선 사람 이런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친구처럼 사랑하고 내가 환영해 준다 이런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나 어떤 의식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뭐 "신이 노하신다."라고 했지만 법적으로 뭐 "이 상호 의무를 안 지키면 감옥에 갈 거야."라고 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그리스인들이 지켜왔던 환대의 어떤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일상의 태도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필록세니아라는 그 개념을 누군가 손님이 왔을 때 '내가 최고의 환대를 해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크세니아 같은 경우는 고대에서 쪼끔 더 이제 형식화된 쪼금 상호 의무가 있었다면 필록세니아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낯선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다가갈 수 있고 나의 호의를 기꺼이 베풀어 주는 그리스인의 어떻게 보면 생활 철학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인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필록세니아가. 그래서 이러한 그 문화 코드 자체가 그리스인한테는 되게 자부심으로도 작용을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 찾아온 이 외국인 손님들이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그리스에서 보고 만족하며 떠나는 것을 굉장히 뿌듯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친구처럼 대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리스에 가 보신 분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밝고 친절하게 맞이해 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 보셨을 거예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인들은 굉장히 어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필록세니아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 이제 그리스에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케라즈마라고 해서 이제 뭐 마지막에 디저트 같은 걸 무료로 준다거나 손님을 위한
어떤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디저트나 아니면 전통 술 같은 거를 이제 무료로 내어다 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게 전형적인 어떤 인사법 같은 거죠. 필로크세니아를 표하는 인사법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길을 가르쳐 주는 모습도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요즘 이제 범죄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누가 길을 물어본다 해도 같이 따라가서 뭔가를 해 주는 거는 무서울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요즘에. 그런데 그리스인들 같은 경우는 뭐 가르쳐 주는데 굉장히 열심히 가르쳐 줘요. 심지어 틀린 길도 열심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가끔은 데려다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외부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엿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섬과 어떤 여러 지역에서 파니길이라는 축제가 있어요. 마을마다 하는. 여름에 축제가 되면 낯선 사람도 모두 환영을 받고 그리고 음식, 와인, 치즈, 올리브 같은 거 이런 거 음식을 같이 권하고 그다음에 서로 뭐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정말 가족 같은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좀 많이 연출이 됩니다. 실제로 그리스는 그 관광 홍보 영상에서도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외부인이 그리스에 와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농장에서 오렌지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하나를 땄는데 주인한테 딱 주인이랑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훔쳐간 게 되니까 주인은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인을 데리고 주인은 어디로 가냐면 본인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좋은 식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에 이제 오렌지도 양손 가득 들려서 보내는 그런 장면을 연출해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 필록세니아가 그리스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도 굉장히 원래 친했던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잘 해요. 그래서 카페에서도 뭐 옆자리와 우연히 이제 그런 나와의 공통점을 듣게 되면 우연히도 이야기를 잘 섞기도 하고 또 친구들을 만날 때도 한국인들은 뭐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뭐 선영이란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둘이 만나는 약속이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선영이의 또 다른 친구가 갑자기 거기에 합류한다면 나한테는 기분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인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와 내 친구 만약에 두 명이 만나는 자리에도 다른 친구들을 불러서 서로 자연스럽게 섞여서 또 다시 친구의 규모를 확장시키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떠날 때 또 작은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리스의 이제 숙소를 그리스인들이 운영하는 데 가보면 뭐 올리브 오일 들어있는 작은 병이라든가 과자 같은 거를 이제 마지막에 선물로 꼭 주고 싶어 하고 저는 이제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필록세니아 문화가 그리스 안에 정말 살아있는 환대 문화로 자리 잡고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그 흐름이 한국도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한국은 물론 정이 있고 이런 환대의 정신이 있지만 쪼끔 예의를 갖춘 방식으로 표현이 되죠.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손님은 왕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손님이 사실 뭐 왕일 수는 없는데 조금 더 높이 생각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한국의 특징인 것 같고 또 두 손으로 물건을 건네준다든지 그리고 어른을 먼저 상석에 모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뭐 그리스랑 한국이랑 비슷한 거라면 좀 상다리가 휘게 손님상을 차린다는 것 굉장히 풍성하게 '남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이 차리는 것이 예의다 이런 게 있고 한국은 좀 다른 게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셔야 식사를 시작한다 이런 인제 예절에 관련된 것들이 이 정의 표현에서 더 위로 얹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도 집들이 갈 때 되면 뭐 휴지나 세제 같은 거 선물하고 뭐 명절에는 떡이나 과일 같은 거 나누어 먹고 이제 이런 것들 이사 갔을 때 떡을 돌리거나 이런 문화들이 유지가 돼요. 아직 이제 지금 현대에 와서는 사실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모르는 일도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예전부터 한국에서 이어져 오던 그런 정을 나누는 문화는 확실히 없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그 문화에서 높임말 같은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면 한국어는 아까도 한번 얘기했듯이 의견을 얘기할 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뭐 "괜찮으시면 부족하지만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
그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윗사람을 높인다.'라는 그런 개념이 언어에서 크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우리는 반말과 존댓말로 상대방의 위치와 나의 위치를 이제 구분을 해서 우리는 위계적인 이 질서가 잡혀 있는데, 그리스어 같은 경우는 어 공적인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처음 만나서 쪼끔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고 할 때만 동사를 사용할 때 2 인칭 복수로 이제 이걸 표현을 하고, 친근감을 나타내는 친한 사이에서는 단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동사 단수를 쓴다고 해서 한국어의 반말과 똑같냐? 그게 아니라 그만큼 친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리스어 서머 스쿨을 한번 갔을 때, 학생 때, 그때 선생님한테, 선생님이시니까 저는 계속 그 복수 형태로 계속 말을 했더니 어느 날 계속 연락을 하게 되고, 여름 이후에도 친해져서 이제 몇 번 만나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한 번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왜 계속 나한테 이렇게 복수 형태로 얘기를 하니?" 그래서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했더니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너 나는 내 가 우리가 서로 가까워진 것 같지가 않아서 쪼끔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점에서 이 언어는 둘 사이가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어 배울 때 좀 재밌는 현상을 보면, 한국 친구들은 뭐 같은 학년이어도 나이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살 차이가 나면 이렇게 복수를 써서 굉장히 공적인 상황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꼭 동갑이어야만 단수 형태의 동사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인들이 듣기에는 조금 어색하게 들리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로 보인다거나 하면 굳이 이렇게 복수 형태를 써서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리스인들은. 그래서 친근감이 있냐 없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존댓말, 반말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대 표현 방식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리스랑 한국을 비교해 보면, 그리스는 좀 즉흥적이면서 표현이 많은, 거리낌이 없는 환대를 보여준다. 뭐 예를 들어 "일단 이리 앉으세요." 뭐 "이거 드셔 보세요."라는 느낌으로 베푸는 게 먼저 나온다면, 한국은 좀 위계를 갖춘 좀 따뜻한 환대가 더 강하다. 그래서 먼저 뭐 "들어오세요." 뭐 "앉으세요." 뭐 "차를 좀 드릴까요? 마실 거 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고, 하지만 둘 다 손님을 정말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한다는 건 똑같겠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스는 마음이 먼저 나오는 거고, 한국은 그 마음을 쪼끔 예절이라는 틀에 담아서 상대방에게 전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필록세니아와 정이 굉장히 잘 통하는 두 문화의 코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다음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음식 문화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스는 지중해 식단이라고 하는 이 식단으로 굉장히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죠. 그리스의 올리브 오일 하면은 막 건강식이다. 요즘 이제 올리브 오일이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유명해져서 뭐 올리브 오일에 레몬을 넣어서 뭐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마신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는 식단이 뭐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고, 뭐 현대의학에서도 굉장히 이 식단 자체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다이어트나 건강 관리 이럴 때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지중해 식단으로 뭐 다이어트를 한번 해 봐라."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생각할 때는 식단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인들의 지중해 식단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제 먹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뭐 누구와 먹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한국은 요즘 혼밥이 많잖아요. 이제 그리스는 같이 먹으면서 내가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얻는 심리적인 어떤 치유의 시간까지 식단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음식 문화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아직 여전히 한국만큼 그리스에서는 혼자 밥 먹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아예 외국에서 뭐 혼자 여행을 오신 분이면 몰라도 그리스인들이 밥을 먹을 때 '혼자 먹는다.' 이런 부분이 많이 눈에 띄게 보이진 않습니다. 또 그리스에는 메제라는, 뭐 스페인의 타파스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접시에 담긴 여러 이제 요리를 안주로도 먹을 수 있고 식사도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서로 이제 나누어 먹는 문화가 한국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게 뭐 금지되어 있는 뭐 식사 예절 이런 것도 아니고, 같이 이제 여러 음식을 놓고 나눠 먹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한국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기 음식을 자기가 하나 시켜서 자기만 먹죠. 근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다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특히 그리스인들은 무슨 날만 되면 모여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마치 이런 모든 공휴일이나 뭐 축일 같은 게 '밥을 같이 먹기 위해서 어떤 핑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에 띄게 식사 자리에, 그러니까 무슨 날만 되면 모여서 밥을 다 같이 먹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예전에 이제 뭐 마을 공동체 이렇게 예전 같은 경우는 모여서 먹는 문화가 좀 많았겠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가족끼리 밥을 같이 먹는 일도 좀 드물어지긴 했죠.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좀 다른 성향을 띠고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전통 식사에서는 뭐 밥이나 국, 반찬을 같이 나눠 먹는 식사 방식, 이건 당연히 그리스랑 똑같고, 요즘 이제 사라지고 있는 이런 문화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그리스와 한국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음식 면에서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발효식품이 있습니다. 한국은 뭐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이 대표적이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페타 치즈나 뭐 그릭 요거트, 와인처럼 이렇게 발효시켜서 먹는 이런 유제품, 과일 발효가 중심이 된 식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강의 키워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 나라 모두 발효식품을 건강과 장수의 비밀로 삼고 있죠. 그래서 뭐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은 뭐 항산화 성분도 있고 소화도에 도움이 되고 면역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신토부리 '한국 음식이 되게 맛있다.' 뭐 아니면 '좋다.'라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과 비슷하게 그리스인들도 그리스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음식이 또 건강하다는 믿음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식문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가 그리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아시아나 다른 나라의 음식들도 꽤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제가 처음에 그리스로 유학을 갔을 때만 생각해 봐도 아직까지는 그리스 음식이 아닌 다른 외국의 것을 좀 두려워한다거나 굳이 맛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조금 느끼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한국은 또 퓨전도 좋아하고 워낙 그런 음식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아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식탁에서도 뭐 건강함을 지키면서도 한 재료를 사용해서 먹고 여유를 가지고 대화를 나눈다. 이런 것이 그리스 음식 문화의 키워드라면, 한국 식탁은 좀 나누어 먹고 그다음에 뭐 발효 음식을 좀 많이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서로 다르긴 하지만 뭐 같이 무언가를 먹으면서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정신 자체는 동일해요. 왜냐하면 한국 문화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밥을 먹어야 친해진다. 같이 밥을 먹어야 친해진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선배들이 후배들 들어오면 밥 약속을 잡아서 밥을 사 주면서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또 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술과 대중문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범위도 넓고 뭐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할까, 뭐 이 짧은 시간 안에 얘기를 하기에 뭐 보여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긴 한데, 이제 그리스의 문화유산이나 예술 부분은 좀 고대 유산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워낙 그 고대 문화유산이 많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 그리스를 많이 찾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각광받는 문화유산들이기 때문에, 파르테논 신전은 이제 단순한 건축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신앙이나 정치적 힘 자체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보면 '파르테논은 서양 문명의 어떤 출발점이다.'라는 생각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그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죠. 그래서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거기 보면 엠블렘 자체가 그 파르테논 신전에서 따온 거죠. 그래서 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 호가 뭐 파르테논이다라는 그런 설도 많이 있는데, 사실 그건 사실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엠블렘으로도 사용하다 보니까 '대표 이미지로 우리가 좀 오해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화유산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연극 같은 것이 이제 서양 드라마, 뭐 영화 이런 거에 뿌리가 되었죠. 그래서 뭐 에우리피데스 비극 뭐 이런 것들은 전 세계 무대에서, 그리고 뭐 대학 동아리 같은 데서도 연극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의 비극 같은 거는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알게 되는, 공부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뭐 소포클레스 같은 경우도 전 세계 무대에서 계속해서 회자되면서 다른 해석 방법을 통해서 공연이 되고 있는 그런 연극들도 있고 극작품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실제로 뭐
어떤 축제 면에서 보면 아테네와 그다음에 그 에피다브로스라는 아테네 근교에 있는 도시에 있는 극장에서는 여름마다 이제 고대 연극을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수천 년 전에 고대 그리스인들이 즐겼던 그런 드라마를 현대인이 똑같이 그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옛날을 다시 재현하는 듯한 문화 행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리스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고대의 그림자가 굉장히 그리스라는 나라의 이미지에 강렬하게 드리워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리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제 그림들 중에 하나가 이런 유적지, 뭐 신화 이런 이야기들일 테니까, 그런 이미지적인 부분에서 이런 문화유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문화유산을 자부심을 가지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옛날이 더 황금기였던 그 시절에 대한 어떤 모르겠어요. 지금과 좀 다르다는 그런 느낌도 가끔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그리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런 문화의 강함은 시대를 넘어서면서 강한 곳이 이제 달라지는데, 우리 그리스는 고대에 그걸 했었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건 한국의 차례가 온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그걸 유연하게 생각을 하면, 아, 고대에는 이러한 문화로 꽃피웠다면 지금 요즘 K 뭐뭐 문화가 흥행하고 있는 것은 또 그 문화의 시대가 와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요즘 이제 전통 예술에 대한 그 관심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뭐 국악이나 판소리 이런 거를 퓨전으로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거나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서예나 한식 같은 경우는 뭐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하고 또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죠. 근데 한국은 그 안에서 그냥 클래식한 고전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머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언가를 새로 해서 현대인들에게도 이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것 같고, 전통을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좀 만들어가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케이팝 콘서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케이팝이 우리나라 국악과 이런 것과는 뭐 장르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가 없는데, 뭐 BTS가 뮤직비디오에서 한옥 배경에서 뭐 뮤직비디오를 찍고, 또 블랙핑크가 뭐 전통 의상을 재해석해서 뭐 무대를 선보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자부심인 어떤 문화적인 코드를 재해석해서 현대인들이 보기에 큰 이질감이 없게, 그리고 좀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국가유산원에서 한국 전통 공연단을 그리스로 파견한 적이 있어요. 공연을 열었는데 현지 관객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 아테네 공연은 바로 다 매진이 됐었고, 크레타 섬에도 가서 그냥 그 공연장이 아닌 좀 그 성터 같은 곳에서 공연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나와서 같이 춤도 추고 이런 전통을 넘어선 이 현대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 같은 경우는 과거의 유산을 지키고 여전히 그 유산들의 좋은 것들을 다른 세대에 전하는 힘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고, 한국은 과거를 오늘이랑 융합해 나가는 힘, 문화적인 어떤 힘을 길러 나가는 어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점이 좀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 보면 그리스 같은 경우는 파르테논 신전 복원 공사를 제가 처음 그리스 갔을 때가 20 년도 더 됐거든요. 그때도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원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한 땀 한 땀 조심스럽게 복원을 프로젝트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테네나 델피, 올림피아 같은 곳에 이제 고대 유적지의 관광객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아테네랑 에피다브로스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그 고대 극장에서 뭐 음악 공연이나 연극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매혹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은 뭐 대장금, 여러분 지금 학생들이라면 대장금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장금을 통해서, 드라마 대장금을 통해서 세계의 어떤 한식에 대한 이미지를 알렸고, 또 뭐 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도 케이팝 뭐 태극 한글 모티브 같은 거를 사용하기도 했고,
또 이제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판소리, 아리랑, 뭐 김장문화 같은 것이 이제 등재되고, 사실 이런 등재되는 게 이제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 한국이 참 열심히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화적인 게 고대의 어떤 옛날 고전적인 건 두 나라가 다 가지고 있지만 좀 중심을 두는 방향은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전통 보존과 그거를 계속해서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을 중시한다면 한국은 전통과 현대의 융합으로 더 이상 세대가 이제 달라지면서 고전의 것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어떤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제가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의사소통 방식. 두 문화가 한국이랑 그리스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다른데 이제 문화인류학자인 에드워드 T 홀이라는 분이 이제 문화를 두 개로 구분을 해요. 고맥락 문화, 그러니까 하이 콘텍스트랑 저맥락, 로우 콘텍스트 문화를 구분을 했어요. 이제 고맥락 문화 같은 경우는 말 자체보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어떤 신호, 상황이나 관계 그런 의미를 많이 의존을 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우리 직장 상사가 이거 이 의견은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라고 했다면 이게 그 마음속에는 반대한다는 뜻일 수 있죠. 하지만 그거를 직접적으로 말하기 싫어서 조금 돌려서 얘기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말을 안 해도 눈치, 한국인의 그런 문화 중에 가장 키워드가 눈치잖아요. 분위기 또 암묵적인 기대를 통해서 의도를 읽어야 하는 그런 소통 문화가 고맥락 문화예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 문화권도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맥락 문화는 어떤 거냐면 말한 그대로 그냥 오케이 하는 받아들이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가 이거죠. "No." 하면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뭐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비언어적인 시도보다는 명확한 언어가 존재하는 그런 문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고맥락 문화는 암묵이나 내가 암묵적인 이해를 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저맥락 문화는 그냥 직설적이고 명확한 표현이 중요해요. 또 우리는 눈치가 빤하죠, 한국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했을까?'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해석을 하면서 의도와 달리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 나는 이 상황에서 말을 해도 되는가?' 이런 눈치를 많이 본다면, 저맥락 문화권은 눈치를 보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특징이죠. 한국은 굉장히 전형적인 고맥락 문화에 속해요. 직접적으로 "싫다." 이 말 하는 거 되게 힘들죠. 저도 그리스에 있으면서 이제 '아 이제 나의 의견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대놓고 싫어." 나의 의사를 말하는 게 처음엔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이 전형적인 고맥락 문화 사회에 살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보죠. 침묵, 눈빛, 분위기를 통해 이제 거절을 표현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제안을 했을 때 뭐 싫지만 아니면 "뭐 먹을까?" 물어봤을 때 뭐 특정한 걸 얘기하지 않고 뭐 아무거나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 그런 게 다르고. 근데 그리스도 고맥락적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인들은 아니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개를 젖히면서 소리를 내는데, 이게 외국인한테는 '저 뭐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오해 생길 수도 있고. 우리는 혀를 차면은 한국은 '아우 저 꼴 보기 싫은.'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개방적이고 표현이 열려 있는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 게 이제 그리스의 소통 방식이라면, 한국은 쪼끔 더 고맥락이니까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좀 돌려서 얘기를 하고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죠. 일상 대화에서도 그렇죠. 한국인은 안 친한 사이면은 그냥 애매하게 넘어가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나중에 밥 한번 먹어요."가 진짜 밥을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여기서 인사를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인제 의도가 좀 더 많다면, 그리스인들은 좋다, 싫다,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훨씬 분명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한국인에 비하면. 뭐 손짓 또는 몸짓, 억양 이런 것들로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네이버와 작업을 한 게 그리스인의 몸짓 언어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가 있는데, 몸으로, 그러니까 그냥 손 제스처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뭐 그런 인사들을 많이 하죠. 뭐 "식사는 하셨어요?" 뭐 이런 간접적인 안부를 묻고 분위기를 좀 살피는데, 그리스인도 당연히 인사는 해요. 인사는 하는데 어떤 바로 즉흥적으로 어떤 중심 대화로 넘어가는 부분이 조금 더 강한 것도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소통 방식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좀 예절과 위계 속에서 암묵적인 의미를 잘 읽어야 하는 눈치가 필요한
그런 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는 제스처가 많고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친근함과 환대의 의미를, 그런 문화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풀어나가는 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으로 왔네요. 시간을 지금 잘 맞출 수 있을지 몰라서 이제 한 9분 정도 남았는데요. 닮은 점과 차이점을 한번 그냥 정리를 해 봤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공통 분모도 많고 어느 부분에서는 '이렇게 달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스와 한국은 모두 역사적인 자부심이 굉장히 있죠. 그리고 어떤 침략에 의한 그런 역사적인 아픔도 같이 공유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 공동체의 가치, 그리고 손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환대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는 아까 얘기한 필록세니아라는 문화, 한국은 정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 상대방을 대하는, 손님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었고, 또 한국인은 질서나 계획을 굉장히 중시하는 반면에 그리스는 어떻게 즉흥성이 좀 많고 여유를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리스에서 친구들 만날 때 사람들이 내일이 없을 것 같이 되게 열심히 노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내일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까지 우리처럼 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인생은 축제다.'라는 생각으로 즐겁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리스인들한테는 볼 수 있고, 한국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계획과 질서가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밤에 더 놀고 싶어도 나는 내일 학교에 가야 하니까, 출근을 해야 하니까 일찍 가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환대의 마음의 경우 굉장히 공통 분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의견을 이야기한다거나 나의 의사를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이 대화 그 친구가 됐을 때 조금 서로가 가장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여전히 그리스 친구들과는 나의 의견을 조금 더 다양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나의 이 한국인의 생각을 좀 바꿔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하면 그리스어를 배우고 그리스에서 생활을 하면서 저는 '다른 하나의 자아를 조금 더 장착하기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 언어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다양한 그런 표현 방식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의 새로운 자아가 하나 이제 생성이 되고, 내가 보는 세계가 조금 달라지면서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더 넓어진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계에 있어서의 온도는 그리스와 한국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표현의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 닮은 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다림질하듯이 주름 하나 없이 단정한 그런 예의를 갖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한다면,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의 바다 생각하면 막 바닷가에서 펄럭이는 막 린넨 셔츠 이런 느낌으로 좀 구겨지고 바람에 흔들려도 자유롭고 편안해,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표현 방식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한국인이 느끼기에는 너무 감정적일 수도 있고, 한국인들은 너무 표현을 안 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결국은 또 사람은 같이 섞여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뭐 다른 점이 있다고 해도 그리스어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거나 뭐 조금 더 알게 되면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 세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겠죠. 뭐 언어와 제스처가 다르더라도 이해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언어를 통해서 그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그 과정이 굉장히 그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 아름다운 어떤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그리스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강의를 신청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평일에 늦은 시간에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조금이라도 저의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아, 이런 그리스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좀 그리스인들과 얘기할 때는 바꿔서 얘기하면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 보실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여기서 그냥 마치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혹시 교수님 궁금한 거 네, 있으면 모두 간단히 늦은 여쭤봐도 시간까지 수고하셨고, 네,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리스어에 대한 강의도 한번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